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준비한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 국내외 이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수창 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가 서둘러 수리하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홀에 이어 지난 13일 길이 80m의 빈 공간인 동공까지 발견된 서울 석촌동 지하차도에서 추가로 동공 5개가 발견돼 서울시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발견된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 중인 서울시는 16일 두 번째 동공을 발견했고 이 밖에 지하차도 아래에서 동공 4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확인됐고 나머지 3개는 측정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16일 동공의 경우 상수도관과 접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돼 우선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에 교원단체가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총은 수업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 교육감이 등교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9시 등교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얼음물 뒤집어쓰기 릴레이 열풍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얼음물이 든 양동이를 머리 위에 쏟아붓는 동영상을 찍어 SNS에 캠페인 취지를 알리는 글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이 미션에 동참할 3명의 상대를 지목하며 지목된 사람은 24시간 내에 똑같은 미션을 수행하거나 미국 루게릭병 협회 재단에 $100를 기부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루게릭병 협회 재단은 7월 29일부터 15일까지 $760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4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후 김관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먼저 이 김수창 지검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발생한 사건이죠. 제주도 김수창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정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공연 음란 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소방서 인근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날 경찰은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당시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오전 3시 20분쯤 제주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 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가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직에 누가 될 것 같아 신분을 속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포함한 3개의 영상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던 김수창 지검장은 사건이 일어난 뒤 지난 18일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18일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뒤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징계도 없이 서둘러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지검장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표가 수리된 이 시점에서 이 CCTV에 찍힌 영상으로 김수창 지검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나요? 김 지검장의 음란 행위를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현장 CCTV 세대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속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는 2일에서 3일 후면 판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CCTV에는 녹색 티셔츠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최소 2곳을 옮겨다니며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58분께 사건을 신고한 여고생의 신고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고생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지나다 한 배터리 가게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 남성은 20m가량 떨어진 분식점 야외 탁자로 옮겨 행위를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겁이 난 여고생은 분식점 3층에 살고 있는 이모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모의 말을 듣고는 이상한 아저씨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모 집으로 들어가 있던 여고생을 불러 순찰차에 타고 있는 김 지검장의 얼굴을 확인시켰습니다. 여고생은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어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을 불러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여고생의 진술과 CCTV에 찍힌 영상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수창 지검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억울하다라는 입장과 옷차림이 맞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경찰은 당시 목격자인 여고생에게 확인한 결과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듣고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수창 지검장은 17일 직접 서울구검 기자실을 방문해 산책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분식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 일어섰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체포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검사 생활 22년간 조그마한 흠집도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하루빨리 철저하고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동생의 이름을 댄 것이 밝혀짐에 따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잘못하면 검경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간인데다 해상도가 좋지 않아 CCTV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식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측에서는 김수창 지검장의 주장과는 달리 CCTV 속 남성은 한 명뿐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 있나요?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남성 한 명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 당시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이 내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3일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 동부에서 오라지구대에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cm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수창 지검장의 과거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0년에 있었던 가수 박봄의 마약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김수창 지검장이었다고요? 공연 음란 행위를 받고 지난 18일 면직 처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010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박봄 마약 밀수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공연 음란 혐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전 검사장의 검사 시절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걸그룹 2NE1의 박봄은 2010년 10월 12일 필로폰류 암페타민을 젤리로 위장, 미국 국제운송업체 화물항공편을 통해 밀수입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로 처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이때 해당 사건을 전결 처리한 인천지검 2차장 검사가 김 전 지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촌동에서 계속되는 싱크홀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80m가량의 동공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석촌 지하차도에서 5개의 동공이 추가적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석촌 지하차도 집수정 부근에서 5개의 동공이 발견, 이번 동공은 13m 길이로 길이는 5.5m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석촌 지하차도 동공은 지난 13일 발견된 80m 거대 동공과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번 달에만 무려 7곳의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까지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석촌동 싱크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 의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서울 석촌동 싱크홀과 동공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강감찬 서울시 의회 부의장은 이날 석촌동 주민자치위원장 등과 함께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방치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여야 의원 15명 규모로 꾸려지는 즉시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전문가들로 꾸려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조사와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들어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8월에라도 본의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시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과 시의원을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위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의장은 특위 구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싱크홀과 동공 발생을 전후한 시의 안일한 안전 개념을 비판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강 부의장은 서울 도심에서 싱크홀이나 동공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시설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못했다며 박원순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동공 발견부터 대책 수립 과정까지 박 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시의 추측성 원인 규명과 소극적인 대처에 시민들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에 석촌동 현장대책사무소 즉각 설치, 서울시내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및 대형 공사장 주변부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싱크홀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최신 예측 장비 및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처럼 서울시 의회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지만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제2 롯데월드 공사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주변 침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허가관청인 서울시와 조기 개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서울시에 제출해 시공을 허가받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영구배수공법으로 하루 160여 톤의 지하수를 펌핑, 주변 침하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수의 유출량은 하루 400에서 700여 톤에 달하고 있고 또 계속 늘고 있어 장기간 진행될 경우 주변 지대의 침하가 우려된다는 지질과 토목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지하수질 자체에 토사가 섞이지 않아 위험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와 지진설계 전문회사인 오베아럽에 안전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대로 시공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연구 용역을 다시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지하수가 흐른다고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강암 지반 위에 세워진 제2 롯데월드는 안전할 수 있지만 모래와 자갈층으로 이뤄진 인근 지역은 지하수 유출량이 늘면 침식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공사나 서울시도 알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흙을 현미경으로 보면 모래알갱이가 50%이고 50%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그 공간을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하수가 빠지게 되면 흙으로만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흙이 압축되고 결국 빈 공간이 생겨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지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정보 없이 공사를 인허가해 준 것도 모자라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조치가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홀의 위험성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태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을 통해 이 현상이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개발 문화가 만들어낸 인재라는 것도 확인된 셈입니다. 네, 제2 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 동시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물산과 롯데가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직 원인 파악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싱크홀 현상. 벌써부터 서울시와 삼성물산은 싱크홀의 최종 책임은 누구인가로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공사와 서울시의 역할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복구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싱크홀의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향후 기술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번 싱크홀 현상이 제2 롯데월드 공사 때문이 아니라는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이 여파로 제2 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개장이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걱정인 서울시와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청구될까 두려운 삼성물산, 여기에 제2 롯데월드의 임시 개장 시기가 고민인 롯데그룹까지 싱크홀 원인 규명 작업을 지켜보는 각각의 시선은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네, 싱크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에 또 다른 싱크홀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례 중 충북 청원의 사례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한 광산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7년과 2012년 청원 광산 부근의 논이 두 차례나 내려앉고 2010년에는 마을 저수지 바닥에 구멍이 생겨 농업용수 수천 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민들은 싱크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가덕면 석회석 광산 부근에서 수년간 지반 침하와 대형 싱크홀 3개가 잇따라 발생한 후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쳤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첫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원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대책 마련을 계속 미루다가 사고를 키웠다며 원망 섞인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마을 주민 A씨는 주민들은 어떻게 굴착이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관계기관의 제재도 없었다며 더 이상 침하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광산 인근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수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싱크홀에 법적 책임이 있는 광산업자가 광산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고 사인이 자살로 밝혀지면서 싱크홀에 대한 조사가 녹록치 않았다고 주민들은 회고합니다. 광산업자가 자살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인 광해관리공단에서 약 8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마련한 지난 18일 피해 주민들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보상을 치른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80m가량의 거대 동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동공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합니다. 이 동공과 싱크홀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의미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동공이란 말 그대로 땅속에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면 윗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싱크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5개의 동공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동공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석회암 지역에서 물이 접촉하게 되면 석회암이 녹게 됩니다. 녹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반이 주저앉는 게 외국에서 일어난 큰 싱크홀을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회암 지역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강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규모의 싱크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지하철 공사를 잘못할 경우에는 큰 동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싱크홀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지만 지금과 같이 공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새누리당은 19일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에서 대형 동공들이 발견되고 싱크홀 현상도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동공과 싱크홀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 조사에 나서고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서울시 산하조사단은 이 동공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시공업체가 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터널을 파다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며 진단 결과가 사실이라면 부실 공사를 한 시공업체의 1차 책임이 있겠지만 서울시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싱크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고 지역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여 건의 크고 작은 징후가 먼저 생긴다고 한다며 작은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 이번에야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 등교 사안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진행 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김 기자,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했던 9시 등교가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오후 제1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합동 결과 보고회를 열어 9시 등교를 포함한 145개의 공약에 대한 실행 방안을 221쪽 분량의 백서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백서에서 9시 등교와 관련해 학교 급별 상황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올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학교는 여건에 따라 올해 9월 1일과 내년 3월 1일 전면 시행,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단계적 추진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학교 급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조기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만 시행 초기 혼란과 반대 여론을 고려해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감은 인수위 백서 보고회 격려사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이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이라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풀면서 9시 등교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강한 정책 실현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학생들을 부모의 욕심, 부모의 계획 속에 가두려면 그건 이미 실패다. 대통령의 교육 이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더 실패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초등학교 수학여행, 수련 활동비 전액 지원 후 준고교 단계 확대, 하루 15분 쉬는 시간 2회 이상 운영, 70분 이상 점심시간 확보 등도 주요 쟁점으로 내놓았습니다. 교권 보호 정책으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긴급 학습 보호권과 교권 보호관제 도입, 교권 보호조례 재추진 등도 제안했습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혁신교육 프로그램 선택제 운영, 외고 전형안 개선 및 재지정 평가 강화 등 혁신교육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 교육감의 9시 등교 사안은 큰 호응을 받은 만큼 반대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 교육감이 학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요. 교육감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사랑 학부모회 워크숍에 참석, 9시 등교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30여 분간 진행된 대화에는 지역별 학부모회 대표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초반부터 9시 등교 전면 시행 방침을 전면에 꺼내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든 교육청이든 지금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다며 학생들이 100% 이구 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이 9시 등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질문, 답변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쪽지 질문으로 농촌 지역 실정을 모르면서 시행하려 한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8시 이전에 출근한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곧바로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학부모가 아이가 혼자 등교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냐라고 말하자 걱정하지 말라. 도서관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달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라며 학부모들의 반론을 잘랐습니다.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맞벌이 부부도 9시 등교하는 게 왜 좋은지를 생각하며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인데 학교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순차적,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전면 시행해보고 나쁘면 그때 가서 돌이키도록 하자면서 오히려 학교 현장을 제대로 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우려하자 이 교육감은 9시 등교하면 공부도 잘한다. 공부를 잘하려면 아침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며 연교시 수업 학생들은 잠만 자게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부모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에도 여기서도 갈라지는데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이 교육감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통학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운행 시간을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협동조합을 만들어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시스템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가 끝난 뒤 한 지역 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9시 등교에는 찬성하지만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시행 과정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9시 등교에 대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즉 한국교총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에 대해 교원단체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5일 학생들의 수면권 및 교식권 보장의 취지는 이해하나 처방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화소연과 지역에 따라 다른 학교 현실은 외면한 채 교육감이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상 학교장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패턴, 학교 교육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면 갈등과 혼란을 양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총은 또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교가 9시 등교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하는 9시 등교는 학부모부터 한국교총까지 수많은 반대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상황에 대해 이 교육감의 입장은 어떤가요? 각급 학교의 9시 등교를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교장의 권한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장이 9시 등교를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9일 라디오에 출연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9시 등교 전면 시행 등의 보도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가 아니라 학교의 현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라면서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여러 학부모 단체, 교장, 학생들 등 광범위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며 그 합의가 된 일이라면서 위에서 어떤 정책으로 내려서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면 시행인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질문에 시행 영상으로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9시 등교에 대해 경기도 전체 학교에게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시를 내렸고 각 교육지원청이 교장들과 협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인지 법을 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교원단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건 소송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출근 시간 문제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서관을 연다든가 또는 특정 교실에서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다양한 아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스포츠 강사가 활동하는 등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일찍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일찍 와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력 저하 등의 우려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통 33.92시간을 공부해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49시간을 공부한다면서 오히려 학생들도 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자기 생각도 돌이켜보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좋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의 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9시 등교를 100% 소망한다면서 그동안도 수업은 9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9시까지 등교를 하고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을 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정 교육감은 가정에서 학생들이 아침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아침을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주는 것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서 학생들이 아침잠을 더 자면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만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아침 7시 반에 학교에 온다면 학생들은 대부분이 잔다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학생들을 위해 부모나 사회나 학교가 모두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이 강력하게 9시 등교를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육감이 선거 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들었던 의견의 결과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100% 학생들은 9시 등교를 소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자그마치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등교를 일찍 시켜온 것의 비효율성입니다. 초등학교는 8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중학교는 8시까지, 고등학교는 7시 반까지 해서 소위 영교시 수업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부가로 해왔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번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수업은 9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9시까지 등교를 하고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등교 시간이 늦춰진다면 가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아침 식사도 하고 또 아침에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아침을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 이루어주는 것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아침잠을 늘려주는 효과입니다. 이는 대단히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늘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는 결과를 참고한 것입니다. 10분, 15분 더 자는 것이 정말 꿀같은 잠이고 그것이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 참 적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이유로 교육감은 9시 등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돼 이 유명인사와 탑스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인데요. 김 기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얼음물 샤워 도전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2013년부터 14년 겨울 북미에서 루게릭병 후원을 위해 질병 진단을 받은 전 보스턴 대학 야구 선수의 친구들이 차가운 얼음물에 뛰어들거나 후원으로 $100를 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돕기 위해 추운 겨울에 내놓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현재는 얼음 바스켓으로 변화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시작된 도전은 SNS를 통해 북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저스틴 비버, 르브론 제임스, 마크 주커버그 등 정치인, 경영인,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욱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고 8월 17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19일간 얼음물 뒤집어쓰기 이벤트로 미 루게릭병 협회에 답지한 기부금이 1,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5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루게릭병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먼저 이 루게릭병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대뇌 피질의 위 운동신경세포와 뇌줄기 및 척수의 아래 운동신경세포 모두가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임상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의 위약 및 위축으로 시작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금 마비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1년에 10만 명당 약 1명에서 2명 정도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50대 후반부터 발병이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에서 2.5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습니다. 루게릭병의 초기 증상 및 증상의 진행의 기본은 근육의 위축 및 마비, 경직이라고 합니다. 루게릭병의 증상은 주된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른데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리에 힘이 빠져 보행이 어려워진다거나 팔이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의 또 다른 초기 증상으로는 근육이 이곳저곳 꿈틀거리는 증상과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의 근육이 마르고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일부 환자에게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루게릭병은 아직 그 발병 원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다양한 기전에 의해 운동신경세포가 사멸하는 최종의 공동 결과가 발생하리라 보는데요. 루게릭병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기전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글루타메이트 독성,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 염증, 세포 자멸사 등이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캠페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훨씬 더 넓게 퍼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영상이 총 240만 개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6월 1일부터 8월 17일 사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기부 이벤트로 참가자는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물통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은 뒤 지인 3명에게 지목할 수 있습니다. 지목을 받은 참가자는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붓거나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됩니다. 물론 둘 다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페이스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2,80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관련된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이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은 유명인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작으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동영상이 화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확대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마크 주커버그가 얼마 전 정원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쓴 뒤 다음 차례로 빌 게이츠, 세린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등을 지목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얼음물 세례 동영상 뒤 빌 게이츠가 받았고 계속해서 SNS를 통해 정치, 사회, 문학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LS는 현재 $760만, 우리 돈으로 78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기부 행사는 호날두, 저스틴 비버 등이 참여하면서 이제 스포츠 스타들과 팝스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모금액이 $120만 하니 SNS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퍼지고 모아지는 즐거운 기부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IT 업계의 거물들뿐 아니라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훈훈하게 화해를 하게 된 스포츠 스타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벤트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주인공은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마르와 순이가가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자선 활동을 통해 훈훈하게 화해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순이가는 18일 나폴리의 카스텔 볼트르노 훈련장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얼음물 샤워를 받는 영상을 인증하며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순이가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양동이에 담긴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순이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8강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경기 도중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허리에 무릎을 부딪혔고 그 충격을 받은 네이마르는 척추 골절 부상을 입어 그대로 월드컵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후 네이마르는 순이가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거기서 월드컵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라며 눈물을 보였고 이는 축구에서 콜롬비아, 브라질, 양국의 마피아까지 나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합류한 네이마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을 인증하며 다음 도전자로 순이가를 지명, 화해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순이가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응함으로써 네이마르와 순이가의 악연은 자선활동을 통해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이제는 국내로 들어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유명 인사는 누군가요? 네, 개그맨 김준호 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루게릭병 협회의 얼음물 뒤집어쓰기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추천해준 페이스북 코리아 조용범 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영화배우 박한별 씨, 가주 정준영에게 이 도전을 넘긴다고 적었습니다. 글과 함께 챌린지를 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동료 개그맨들이 김준호의 얼음물 세례를 퍼붓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 조인성 씨가 있습니다. 배우 조인성 씨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조인성은
동료 배우 이광수의 도움으로 얼음물 샤워를 했습니다. 얼음물 샤워에 앞서 조인성은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루게릭병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어 조인성은 나를 이어 세 분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셔야 하는데 배우 이광수, 임주환, 야구선수 조인성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후 얼음물을 뒤집어 쓴 조인성은 차가움에 연신 숨을 크게 내쉬었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기부액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훈훈한 기부 활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넷째 주 국내외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김관식 기자는 오늘 다뤘던 이슈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다뤘던 이슈였죠.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최근 이슈들을 다뤄봤을 때 어두운 이슈들 위주였다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환과 함께 밝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 보다 긍정적인 사회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관식 기자의 말처럼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이 기분 좋은 동참을 이끌어내는 기부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캠페인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가 더욱 밝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